2장 도피수단으로서의 결혼. 나는 CBS의 현관을 밀치고 미친 듯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날은 글렌 캠벨씨의 녹화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녹화홀은 요란한 음악 소리며 효과음으로 시끌벅적했고 나는 성큼 무대 위로 올라가 감독에게로 갔다. 늦어서 미안해요, 잭. 스톰이 너무 과로하는 거 아니야? 그는 근엄하면서도 친절히 배어있는 목소리로 질책 아닌 질책을 했다. 내가 이 프로 외에도 3일간은 지역 민영방송에 녹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이해해주면서 되려 나를 걱정해주는 표정이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걸 어떡해요. 바보 금발미녀가 완전히 유행인가 봐요. 잭은 마치 아버지처럼 토닥여주면서 말했다. 가서 얼른 분장부터 하라고. 셰어가 아파서 못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글렌의 상대 역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체구도 그런 대로 비슷하니까 의상이 맞을 거야. 그는 놀란 나를 안심시키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대사 외우는데도 빠르니까 별 어려움도 없겠고 게다가 늘 옆에서 봐왔잖아. 그럼 됐지 뭐. 잭이 나를 그토록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럼 늘 하던 바보 금발 미녀는 어떡하고요? 걱정하지 마. 셰어의 코디가 옷이며 분장이며 알아서 해줄 거야. 2배역 모두 문제 없어. 우선 분장부터 하래도 대본 가져다 줄게. 나는 곧바로 분장실로 가서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분장실에는 헤어 디자이너인 벤이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 벤에게 농담조로 말을 건넸다. 벤,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나를 스타로 만들려고 작정들을 했나 보지? 그럼 어디 한번 내 머리 좀 근사하게 만져줘봐요. 벤이 워낙에 뛰어난 실력자였기에 머리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이성을 되찾기 위해 눈을 감고 숨을 크게 쉬었다. 아침 8시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온몸은 벌써 파김치가 다 된 기분이었다. 샤론 테이트 살인사건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끔찍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일에 파묻혀 지내오고 있었다. 일주일에 2 드라마에 출연할 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이란 시간은 죄다 광고를 녹화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데에 보내고 있었다. 거의 일 중독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일은 불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해 주기도 했다. 절망감은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었다. 그때까지의 내 인생 중 대부분의 시간, 특히 13살 이후부터는 오늘 자살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 더 살아볼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늘 하루를 시작했다. 5시를 알리는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려대면 나는 이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곤 했던 것이었다. 그래, 오늘은 더 좋은 역을 맡을 수 있을 거야. 글렌 캠벨씨에서 잘하고 있잖아. 리허설도 잘 끝났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오늘 이대로 삶을 끝낼 수는 없어. 근사하게 연기해내면 분명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게 될 거야. 그러면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며 흠모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런 고통은 사라지겠지. 이렇게 결정이 쉽게 나면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어떤 날은 몇 시간을 이불 속에서 뒤척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연기는 늘 그만 한 것 같았고,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면 아침에 가졌던 긍정적인 감정들마저 사라지곤 했다. 우와, 정말 몰라보겠는걸. 벤이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까지 다 하고 나서 한 말이다. 다 벤 덕분이에요. 정말 멋진 솜씨예요. 나는 벤을 향해 살짝 웃음을 보인 후 얼른 셰어의 의상실로 갔다. 평소 꿈꿔오던 대스타의 의상실이었다. 스태프들은 금세 셰어의 이름을 떼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썼다. 그런 스태프들의 모습에 나는 행복했고 또한 그들의 충실한 모습에 크게 고마움을 느꼈다. 분명 셰어는 내가 존경하는 배우였고 또한 이제까지 함께 공연한 배우들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배우 중 한 명임에 틀림없었다. 그런 셰어가 아프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자리에 내가 선다는 것에 흥분되기도 했다. 안녕, 매기. 매기는 셰어의 의상 코디네이터였다. 스톰이 늦었어요. 그녀는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듯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었다. 최근 빡빡한 일정으로 녹화 일정을 잡았고 의상실의 사람들은 적시에 완벽한 의상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곧 연기 대본을 읽어주는 도우미가 들어왔고 다행히 매기가 옷을 대신 입혀주었기에 대본을 외울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오프닝에 들어갈 배우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매기가 막 등에 지퍼를 올리는 순간 장내 스피커에서 조연출의 공지사항이 들렸다. 정말 꼭 맞네요. 매기가 밝게 웃어 주었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의 내 자리를 분명히 알아두기 위해 얼른 무대로 달려갔다. 곧 글렌 캠벨이 홀에 들어왔고 나를 한번 안아주면서 아침 인사를 건넸다. 오늘 아침 어때요? 아리따운 아가씨. 정말 근사해요. 나는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의도적으로 농담을 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셰어랑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금발의 긴 생머리와 푸른 눈은 셰어의 검은 눈동자와 머리 결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고 신경이 쓰이는 형편이었다. 너무 눈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걸. 글렌은 그 특유의 부드럽고도 자상한 매너로 나를 격려해 주었다. 확실히 그는 뛰어난 진행자였으며 그만의 매력은 정말 부러움을 살만했다. 자, 카메라 돌아갑니다. 5, 4, 3, 2, 1, 액션! 나는 거의 완벽하게 연기 동작을 기억해냈고 또 조연출의 도움으로 대사도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연기를 마칠 수 있었다. 좋았어. 제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그 다음으로 한 장면 더 찍자고. 스톰이, 정말 잘했어. 거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제게 칭찬에 나는 기분이 우쭐해졌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근사한 감정을 왜 나 스스로는 가져본 적이 없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몇 장면의 촬영이 끝나고 의상실로 가는 길에 함께 연기한 한 친구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의상 정말 죽이던데? 뭐 그 밖에 다른 건 괜찮았지만 셰어의 목소리랑 다른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 나는 모처럼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녀만큼 돈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거고. 그런데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자 뭔가 지난날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이 마구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고
명치 끝에서부터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느껴졌다. 목 끝까지 밀려드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점점 숨이 막혀왔고 마치 질식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목욕탕이나 의상실 아니면 텅 빈 녹화홀이든 어디든 혼자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했다. 맥이, 나 잠깐만 금방 갔다 올게. 나는 얼른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궜다. 그리고 벽에 몸을 기대어 복받치는 울음을 꾹꾹 눌러 참아야 했다. 명치 끝의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았다. 겨우 아픈 감정들을 참아내었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장실을 나섰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즐겁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야, 맥이. 얼른 이 거추장스러운 옷 좀 벗겨줄래?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쨌든 또 한 번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이 만성질환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이런 정서적인 발작에 대해 뭐라 설명할 수도 없었기에 사람들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더욱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뭔가 정상이 아니고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금세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들통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비참하고 끔찍했다. 게다가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완벽하게 보였고 그때마다 나는 자꾸만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허덕였다.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형편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결론밖에는 없었다. 녹화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잭은 정말 잘 해냈다고 연신 칭찬을 해주었다. 자, 스토미, 그럼 2주 후에 다시 만나자고. 2주 후요? 나는 깜짝 놀라면서 되물었다. 그리고 잭이 대답도 하기 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아, 그렇지. 글렌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그랬죠? 네, 그럼 2주 후에 뵐게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마침 출연 중이던 다른 방송국 프로도 얼마 전에 막 13주분의 촬영을 모두 끝낸 상태였다. 그렇다면 다음 2주 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결론인데 정말 막연하고 불안했다. 일이 없을 때 나는 우울증 속에서 지내곤 했었고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마약이었다. 그때는 60년대였고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약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을 뿐 복용자들은 점점 더 미쳐가기만 했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그때 나는 주로 마리화나를 피우곤 했었다.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마리화나의 힘을 빌려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2가지를 병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나에게 있어서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마리화나도 가까이 했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느지막이 눈을 뜨고 늘 그랬듯이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속에 빠져들었다.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차라리 오늘 죽어버릴까? 어제 잘 해냈다고. 하지만 어제는 이미 지나버렸잖아. 그리고 아마 다시는 그런 기회를 또 얻지 못할 거야. 뭘 한다 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 이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절망감과 우울한 기분이 마치 두껍고 평평한 담요처럼 점점 더 내 몸을 뒤덮어오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은 말 그대로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 역시나 그 다음 2주 동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지낼 뿐이었다. 책도 읽을 수 없었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다. 때가 되면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기능정지 상태를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일하러 오라는 전화 한 통화 뿐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아무 전화도 없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글렌 캠벨 쇼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나는 평소처럼 뒤죽박죽된 감정으로 CBS를 찾았다.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나의 무능력함과 만성불안이라는 정서적인 질환을 알아챌까봐 두렵기도 했다.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주자 그가 큰 목소리로 답례를 해왔다. 휴가 잘 보냈어요, 스토미? 그럼요, 정말 근사했어요. 좀 짧아서 탈이었죠, 뭐. 아하, 그래요? 정말 좋았겠네요. 웃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나도 덩달아 따라 웃어줬다. 나는 정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말의 하나가 꽤 유용한 듯 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언젠가 글렌 캠벨 쇼 촬영차 라스베가스로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몇몇 친구들과 올려 마리화나를 피웠다. 그리고 아침 6시쯤 약기운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공항으로 차를 몰았다. 가로수가 울창한 간선도로였는데 맞은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갑자기 응급차가 시야에 들어왔고 완전히 정면 충돌할 것을 나뭇잎 몇 장 차이로 간신히 비켜놨다. 내가 황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고 응급차가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들었기에 망정이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응급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차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였다. 차를 한쪽에 붙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차들은 모두 한쪽 차선으로 비켜서 운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진작부터 차선을 바꾼 것이었고 나만 그 사이렌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것이었다. 그때 비로소 술이나 마약을 끊지 않으면 언젠가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위험천만했던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후에 나는 마리화나를 잔뜩 넣어서 브라우니를 한 판 구웠다. 그 중에서 리기 몇 조각을 먹었고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 치웠다. 나는 초콜릿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먹어대곤 했었다. 마리화나는 피울 때보다 먹을 때가 더 천천히 중독되는데 그러나 먹으면서 일단 한번 마리화나에 중독되기만 하면
그 중독성은 비웠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때 나는 마리화나 같은 브라우니를 얼마나 먹어댔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현기증이 나더니 바보가 된 것처럼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지만 몸은 이미 무기력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여기 눕는다. 나는 비틀거리다가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헐떡거리며 리에게 말했다. 방 전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니만 이내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온몸이 마비되어 버렸다. 그런데 몸뚱아리는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정신은 아직 또렷이 살아있었다. 마치 무슨 덫에 걸린 것처럼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릭은 어디 있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나는 그를 불렀다. 아니, 부른다고 생각만 했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렇게 6시간이 지나서 나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무려 2시간이나 걸려 주방으로 몸을 옮겨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마실 것을 찾았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약물 때문에 또다시 죽을 뻔한 것이었다. 이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내 무덤을 파고 말 것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만한 힘이 없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꾸만 최악의 상황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서 한쪽에서는 자살을 꿈꾸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살아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샤론 테이트 살인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는 듯했다. 오컬트와 마약에 심취해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사건의 용의자로 강하게 지목되었다. 문제는 나 역시 오컬트와 마약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전보다 훨씬 더 두려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나는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낸다는 것은 이제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인가 새벽 4시 반쯤 한참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요동을 치더니만 마치 천둥이 치듯 지면으로부터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다. 분명 지진임에 틀림없었다. 진동을 보아하니 이제까지 경험했던 지진 중에 가장 강도가 센 지진인 듯 싶었다. 이러다가 천장이나 벽이 무너져 내리면 나는 완전히 짓이겨져서 혼자 쓸쓸히 죽을 것 같았다. 누가 봐도 엄청난 지진이었고 게다가 워낙에 두려움이 많은 나였기에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나는 얼른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진동 때문에 벽 쪽으로 내동그라졌다. 벽을 따라 더듬더듬 거리면서 간신히 문을 열었다. 다시 한번 큰 진동이 일어나 좌우로 대굴대굴 굴렀다. 간신히 거실로 기어나와 커피 테이블에 몸을 기대었다. 바닥이 내려앉고 있었고 나는 황급히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돌려댔다. 하지만 너무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다이얼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었다. 3번, 4번 계속 시도한 후에야
결국 전화선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전원이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였다. 거리에도 불빛 한 점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감으로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다시 나동그레지지 않으려고 문설주를 꽉 붙잡고 있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난장판이었다. 그릇이며 컵 깨지는 소리, 벽에 걸어둔 그림은 떨어져 있고 전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너무나 컸기에 내가 지르고 있는 비명소리조차 내가 듣지 못할 정도였다. 얼마 안 되는 그 순간이 내게는 정말 영혼과도 같게 느껴졌다. 마침내 진동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문설주를 붙잡고 주저앉아 있었다. 겨우 진정이 되었나 싶어 얼른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와버렸다.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확인하는 것은 나중 일이었다. 그 끔찍한 치즈는 분명 약간의 여진을 남겨두었을 것이고 아마 그때쯤이면 완전히 지붕이 내려앉을 게 뻔했다. 그렇게 혼자 죽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두려웠다. 단숨에 밖으로 나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전속력으로 리기 집으로 차를 몰았다. 깨어진 유리창 파편이며 불이 뽑힌 나무들이 어디든 눈에 띄었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 중에 한 차례의 여진이 왔다. 나는 여진의 동선을 피해 차를 한쪽에 세우고 기다렸다. 순간 고속도로가 무슨 곰으로 만들어진 양 물결치듯 구부러졌다. 거대한 돼지가 입을 쫙 벌리고 마치 나를 꿀꺽 삼켜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 무서워 귀를 막고 진동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한 차례의 여진이 지나간 후에 나는 조심조심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리게 집으로 가는 동안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론 나는 한 남자에게 내 모든 것을 여실히 드러낼 만큼 용감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기는 싫었다. 나에게는 한 남자의 세심한 사랑과 애정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었다. 게다가 나의 남성 편력을 본다면 아마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들이 금세 짜증낼 만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기에 결혼이 곧 정답이었다. 그리고 릭이 제일 적합한 상대라고 생각되었다. 이제까지 만난 남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데다가 또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적격이었다.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또 가끔은 성관계도 가지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릭은 이제까지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몇 안 되는 미혼남이었다. 물론 릭이 최고의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이혼을 당하더라도 일단 결혼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나는 릭에게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때로는 결혼에 대해 가문이설을 풀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셀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이협 아닌 이협까지 하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만일 결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그는 나의 공세를 이기지 못해 결혼을 승낙했다. 좋아,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는데 돈은 반반씩 부담하는 거다. 내가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낼 테니까 당신이 매달 집세를 지불하는 거야.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당신이 내고, 알았지? 좋았어. 일단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 리게 조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리게 계약금을 내고 나서부터 우리는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물론 리게 입에서 하나님 운운하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지만 그의 식구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였기에 그는 가톨릭식으로 결혼식을 꾸미자고 이야기했다. 사실 나는 불교식으로 하자고 해도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어쨌든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줄 남자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결혼식을 4주 앞둔 어느 날 테리 스틸웰이 나를 불렀다. 그녀는 가수였는데 나더러 복음성가 녹음 작업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다. 작업은 꼬박 3일이 걸릴 예정이었다. 이상하게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녹음 작업은 시작부터 유쾌하고 평화스러웠다. 할리우드에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리를 제외하고는 스튜디오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대리는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했다. 그런데 테리는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다. 대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나에게 있어 딱 2가지 스타일이 연상되곤 했다. 하나는 매우 강제적이고 불쾌한 스타일로 막무가내로 성경을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김 빠진 맥주처럼 재미없고 지루한 데다가 어떠한 개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함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번 크리스천들은 뭔가 좀 달라 보였다. 물론 좀 따분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마약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음담패설이나 더러운 욕설을 늘어놓으며 낄낄대는 사람도 없는 것이 그랬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왠지 나도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나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분명 그들에게는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며 그래서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대했고 그래서 나는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녹음 첫날, 첫 휴식 시간에 테리가 한 젊은 청년에게 나를 소개했다. 몇 주 전부터 테리가 나에게 떠들어댔던 남자가 바로 그 남자였다. 나는 테리의 체면을 생각해서 꽤 조심조심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그를 본 순간 다른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그는 이제까지 내가 보아온 남자 중에 가장 근사한 남자였다. 굵고 검은 곱슬머리에 아름다운 황갈색의 피부, 크고 강렬한 갈색 눈빛 등은 그가 아르메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렬한 그의 인상은 나에게 굉장히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첫눈에 반한 셈이었다. 스토미, 이쪽은 내가 전부터 말했던 마이클이야. 너랑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니까? 테리는 이렇게 간단히 소개만 해주고는 이내 자리를 피했다. 우리 둘이 이야기하라는 암묵적인 배려였다. 마이클은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즐거웠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치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보는 것만 같았다. 오직 우리 둘만의 별천지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틈만 나면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질리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겨났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마이클과 나를 제한 나머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마이클은 내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고 나는 다른 편에 앉아 건반 위를 춤추는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감상에 빠졌다. 마이클, 이제까지 내가 들어본 다른 어떤 피아노 연주보다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는 나를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다시 건반 위로 시선을 떨구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너무 지나친 칭찬이에요.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걸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음악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니에요, 마이클. 이제 시간 문제예요. 당신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데요. 사람들이 당신의 재능을 알아줄 날도 멀지 않았어요. 내 말은 절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었다. 다년간의 할리우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이클이 성공하는 것은 분명 시간 문제였다. 주님이 원하신다면야 얼마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주님이요? 그런 게 주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리둥절해하며 되묻는 나에게 그가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스톰이,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요? 물론이죠. 마음학에서 배웠는데요.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더군요. 뭐 어쨌든 한 곡만 더 연주해 주세요. 나는 황급히 화제를 바꾸었다. 그는 순순히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피아노 연주에 쏟고 있는 그의 열정이 마음 깊이 느껴졌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의 시원한 연주법과 그러한 삶의 방식에 인해 매료되고 말았다. 그에게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과 활력이 있었다. 그에게 마음이 점점 더 쏠리면서 나는 릭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무런 해답을 발견할 수 없었다. 녹음 3일째 되던 날 나는 마이클에게 건강 음료를 제공하겠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언젠가 그가 몇 주 동안 아픈 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 뒤로 자꾸만 머리가 울린다고 해서 특별히 그를 위해 준비했다. 나는 전에 식이요법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식품들을 같이 갈아서 먹일 생각이었다. 어서 와요, 마이클. 활짝 웃으며 마이클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전부터 너무나 마이클과 함께 있고 싶어 했지만 그의 태도는 평소와는 다르게 꽤 냉정했다. 스튜디오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그가 아닌 것만 같았다. 그저 건강음료의 구성물에 대해 짧은 이야기만 오고 갔을 뿐이었다. 음료수를 마시는 그의 모습은 마치 독약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20분 후쯤에 점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다. 우리는 조용히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자꾸만 말을 매끄럽게 잇지 못하거나 우물쭈물 하는 것 같았다. 정과는 확실히 뭔가 다른 태도였다. 왠지 모르게 썰렁한 느낌이었다. 도대체 그의 태도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마 내가 그의 마음을 잘못 읽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쩌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서 밤늦도록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국 그 역시 고리타분한 크리스천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나에게서 그가 싫어하는 구석들을 발견하고 저렇게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닐까? 그가 돌아가고 나니 슬픔이 몰려왔다. 스튜디오에서는 그에게 좋은 감정을 느꼈는데 이번 만남은 너무나 괴로운 결과만을 남긴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만남 중의 하나였을 뿐이라는 생각만이
강하게 들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적당히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관계 말이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나마 낫다고 생각했던 릭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나도 마찬가지였다. 릭과 처음 2년 정도만 견뎌낸다면 꽤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이클과의 관계가 그저 나 혼자 품었던 환상에 불과했단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그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다. 그를 향한 내 사랑이 장난은 아니었던 것이었다. 육체적인 매력 이상으로 그에게는 뭔가 나를 끄는 것이 있었다. 뭐라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친구인 테리에게서 느껴졌던 삶의 활력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후에 테리가 나에게 함께 폴 존슨을 만나러 가자고 말했다. 폴 존슨은 유명한 크리스천 음악가였다. 그리고 마이클은 폴 존슨과 함께 작업실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온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전망도 과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더 볼만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깔끔하고 건강하며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게다가 그 얼굴에는 따뜻함과 사랑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이 배어 있었다. 이번에는 마이클이 전처럼 쌀쌀맞게 굴지 않았다. 다만 약간 주저하면서 뭔가 조심하는 듯한 기색이었다. 다시 나는 전처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순풀에 땅거미가 내리자 그가 나에게 밖에 나가서 같이 저녁을 하자고 제안했고 나는 흔쾌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식당에서 우리는 단순한 사물이나 장소나 사람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가 오가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는 그때 자신이 그렇게 쌀쌀맞았던 것이 테리에게서 나의 결혼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때문에 매우 당황했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었다. 테리는 스톰이 당신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저도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게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가 없다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나는 그에게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나의 약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다. 우리는 결혼식 전까지 열흘 동안 매일 만났다. 릭은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하루는 릭과 함께 했는데 마이클이 나를 데리러 온 적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릭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건이야말로 나와 릭의 관계가 얼마나 애매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릭이나 내가 결혼에 대해 어떠한 원칙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둔 2주 동안 거의 만나지 않았다. 정말 미친 짓이었다. 마이클은 내가 결혼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내 영향력 밖에 있는 듯 싶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오직 결혼만이 완전한 밑바닥 인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다. 결혼식 바로 전날, 마이클과 나는 작별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났다.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슬펐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스토미, 도대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긴 한 거요? 격양된 목소리로 마이클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려는 거라고요. 당신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그만둬요. 당장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클.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이클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나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모든 그릇된 결정은 내 속의 두려움과 정서적인 피로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차를 길 옆으로 붙이고 마이클이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누구보다도 마이클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왜 이 어처구니 없는 결혼을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일종의 분노마저 느껴졌다.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마이클의 품에서 한참을 흐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나의 반응은 마이클을 몹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또한 내게 결혼을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나 자신이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사실 몇 주 전에 마이클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성인으로서의 자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에 마이클에게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 걸 하는 후회가 남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다. 물론 마이클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이클을 잊어버려야만 했고 이제 생존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파묻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마이클이 죽어버린 것처럼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늘 그랬던 것처럼 암울한 아침을 맞았다. 또다시 자살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혼만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내 인생이 곧 지옥과 같이 끔찍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어쨌든 이 결혼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침 시간을 보냈다. 잠깐 마이클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알았으면 벌써 떠났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잊어버리려 했다. 물론 결혼 생활은 황폐하기 그지없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고 또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다. 환경이 어떻든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다고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릭과 결혼하면서 전보다 더 끔찍한 지옥과도 같은 생활이 바로 시작되고 말았다.